그날 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영하 17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새벽 2시, 경비실 창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7년 후,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람이 먼저 왔습니다.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식은 커피였습니다. 세 번째로 데운 커피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회식이에요. 늦게 들어가요. 태수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 잘 자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혁은 28이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일하는 이 아파트 단지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고시원 월세를 내줬습니다. 매달 35만 원. 교통비도 줬습니다. 밥값도 줬습니다. 태수의 월급은 185만 원이었습니다. 23년째 같은 월급이었습니다. 오른 건 아파트 관리비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아이가 취직하면 된다. 태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창밖 눈이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역대급 폭설이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찰을 돌았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두꺼운 방안 조끼를 걸쳤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눈에 덮였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후문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정문으로 돌아오는데 정문 앞 벤치, 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품 안에 뭔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코트 어깨에도 눈이 수북했습니다. 얼마나 있었던 걸까? 태수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품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눈썹에 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많이 참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 같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팔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엄마 한쪽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은 좁았습니다. 의자 2개, 책상 하나, 모니터 하나, 전기장판 하나. 태수가 전기장판을 가장 높은 단으로 올렸습니다. 여자를 앉혔습니다. 아이도 옆에 앉혔습니다. 잠깐만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담요가 있었습니다. 낡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두꺼웠습니다. 여자 어깨에 두르고 아이 무릎에 걸쳐줬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서랍에 항상 2~3개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줬습니다. 당신은 꼭 챙겨야 뭘 먹는 사람이니까 서랍에 넣어둬요.
아내는 10년 전에 갔습니다. 태수는 지금도 서랍에 라면을 넣어뒀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국물이 빨갛게 우러났습니다. 냄비를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아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두 입 먹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태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볼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해지면 됩니다.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김태수입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예요. 박수아.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그렇구나. 태수가 커피를 새로 탔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거였습니다. 지연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참 후 지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태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요. 짐도 못 챙기고 갈 데가 없어서요. 친정 부모님은 안 계시고 시어머니는 남편 편이라서 21번 고르고 그냥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못 계세요. 경비실이라서.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처에 여성 쉼터가 있어요. 24시간 운영해요. 태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오늘 밤은 거기서 주무세요.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연 씨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아직 조금 떨렸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돈 없으면 제가 낼게요. 지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추워서요. 이 날씨에 애 데리고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지연 씨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아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응, 안 울어. 그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태수가 요금을 선불로 앱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지연 씨가 수아 손을 잡고 택시에 탔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아저씨, 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택시가 멀어졌습니다.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정문 앞에 서서 잠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은 커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 4시 교대 근무자가 왔습니다. 태수는 방한복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 반장님. 네.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27년 전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후로 그 모녀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잊을 만큼 바빴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2기라고 했다가 3기가 됐습니다. 수술비가 먼저 나갔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부천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7,500만 원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다 썼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태수는 경비 일을 하면서 주말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에 경비 서고 낮에 자고 밤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나으면 됐습니다.
아내는 3년을 싸웠습니다. 태수 곁에서 그러고는 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여보, 응,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 무슨 소리야? 괜찮아. 뭐든 다. 나는 괜찮아. 태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손이 가늘었습니다. 원래 손이 컸는데 준혁이 잘 부탁해요. 알아. 당신도 잘 챙겨요. 태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오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준혁은 그때 20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장례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공부해야 하니까요. 그래, 가라.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고시원, 월 30만 원짜리, 화장실이 공용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혼자니까. 준혁은 4년 후 졸업을 했습니다. 취업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요. 그래. 학원비가 좀. 얼마나? 한 달에 70만 원이요. 보내줄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태수는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내년에 꼭 붙을 것 같아요. 그래. 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진짜예요. 그래.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태수는 그러는 동안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일하던 그 단지는 재건축이 됐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23년. 그렇게 23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5이 됐습니다. 더는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2240만 원. 통장에 찍혔습니다. 23년치였습니다. 태수는 통장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빼봤습니다. 고시원 월세 27만 원. 한 달 생활비 30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 월 43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빠듯하지만 됐습니다. 아들한테 손 안 벌리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보름이 지난 날,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아내 기일이었으니까. 준혁은 살이 좀 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옷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태수가 고시원 앞에서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오랜만에요. 밥 먹었어? 아직요. 그럼 밥 먹자. 근처 순댓국밥집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2인분을 시켰습니다. 준혁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했습니다. 잘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사실 오늘 온 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2천만 원이요. 숫자가 공중에 떴습니다. 태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으로요. 꼭 갚겠습니다. 언제? 6개월 안에요. 무조건이요. 태수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그게 더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다. 그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알았다. 아버지, 그 대신 네, 정말 갚아야 한다.
그 돈이 내 퇴직금 전부야. 준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2천만 원 이체하겠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받는 분 성함이요? 김준혁이요. 제 아들입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외부 압력은 없으신 거죠? 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네. 제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체가 됐습니다. 태수는 은행 문을 나서면서 통장을 받습니다. 잔액 240만 원.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걸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답장이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준혁아, 나야. 아버지. 아, 네. 아버지. 목소리가 멀었습니다. 사업은 잘 돼? 네, 뭐, 그냥저냥이요. 돈은? 아직 좀 있어야 해요. 언제쯤이냐고. 준혁아. 바빠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끊겼습니다. 4달째에 전화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5달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6달째. 태수는 아들 번호로 전화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달랐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태수는 전화기를 귀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또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태수는 고시원 방 창문을 봤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27만 원짜리 방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회색 벽. 태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헷갈렸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번호를 바꿨다.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내 번호를 피해서 2천만 원을 들고 23년 퇴직금을 전기장판 스위치를 켰습니다.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태수는 등을 구부리고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65짜리 몸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88만 원.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나왔습니다. 월 43만 원. 고시원 월세 27만 원을 빼면 16만 원. 한 달 생활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살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 고시원 주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60대 초반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들어오세요. 여주인이 좁은 방을 훑어봤습니다. 자리를 안내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둘이 서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어요. 다음 달 말까지 건물을 비워야 해요.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태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고지가 늦게 왔어요. 괜찮아요. 미리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여주인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아내 사진 한 장, 다 담으면 캐리어 하나면 됐습니다. 문제는 다음 고시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7만 원짜리 고시원을 찾는 건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창문 있는 방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 43만 원, 월세 35만 원을 내면 8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태수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드님 소득이 있으세요? 모릅니다. 연락이 안 되세요? 네. 직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분이 계시면 수급 선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들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으면. 태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부드럽게 절차대로 해주세요. 서류를 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선정이 어렵습니다. 준혁이 어딘가에서 소득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통보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지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젊었습니다. 아들분이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차용증이 있으면 더 확실하고. 없어요. 그럼 입증이 어렵긴 해요. 계좌 이체 내역은 있어요. 그게 증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증여냐 차용이냐 다투면 복잡해져요. 아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을 해도 아드님이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랑 돈만 쓰실 수 있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무료 급식 줄이 길었습니다.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깐 그 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줄 뒤에 섰습니다. 앞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처음 오세요? 네. 여기 갈비탕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군요. 화요일에 또 와요. 감사합니다. 밥을 받았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갈비탕이었습니다. 깍두기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런 데까지 와서 밥을 먹고 있다고. 괜찮아요. 밥 먹는 게 어때서? 아내가 말할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맞습니다. 밥은 먹어야 합니다. 새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은평구, 월 35만 원. 창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였지만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사날 짐을 들고 들어오는데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80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몇 호세요? 307이요. 나는 308이에요. 이웃이네.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나랑 같이 가요. 근처에 국밥집 있어요. 오래됐는데 맛있어. 태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가 사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게요. 나는 연금이 많아요. 그날 밤, 태수는 새 방에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도시 하늘이라 별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하늘. 여보, 부르고 싶었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혹시 김태수 선생님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혹시 오래전에 아파트 경비 일하셨어요? 태수가 멈췄습니다. 했었죠. 왜요?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눈 오던 날 밤 새벽에 모녀한테 라면 끓여주신 적 있으세요? 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터졌습니다. 27년 전 영하 17도 파란 입술 담요 맞는데요. 목소리 반대편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 박지연입니다. 태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시원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27년이란 시간이 한 줄로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이요? 네. 어머니가 3년 전부터 찾으셨어요. 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요. 아니, 그러니까 지연 씨가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수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뒤에 다시 만난 분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아,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번 시어머니가 저희를 그날 밤 살린 분을 꼭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태수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네. 왜요? 그날 밤 어머니도 그 아파트 단지에 저를 찾으러 오셨었대요. 예. 전 남편이 저한테 폭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저희를 찾으러 오신 거래요. 그런데 길을 잃으셨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처 다른 아파트에서 쓰러지셨대요. 거기서 주민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고 그날 밤 안 찾으셨으면 저도 위험했을 수 있대요. 태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부터 편찮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경비 아저씨한테 꼭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어요. 저도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눈 오던 날 밤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게 단서의 전부였어요. 그 단지 경비원들 다 수소문했어요. 당시 연락처가 남아있는 분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선생님 연락처를 전 직장에서 겨우 구했어요. 지금도 이 번호 맞으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눌렀는데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으셨네요. 한참 있다가 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지연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랬군요. 근데 지연 씨 목소리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태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유언이요? 선생님께 선생님 찾으면 전화라고 하셨어요. 저한테요? 네. 뭔데요? 지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태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네.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전화로 드리기가. 태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네. 수아는요. 그 애는 잘 있어요? 지연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그거면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창문을 봤습니다. 별이 아까보다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흘 후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태수는 고시원에서 나오면서 옷을 골랐습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안에 기일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깨끗한 거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름이 적힌 곳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익었습니다. 27년 전 그 파란 입술, 그 눈이었습니다. 선생님, 박지연 씨, 지연 씨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도 같이 숙였습니다. 수아예요. 34이 된 수아였습니다. 태수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 수아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기억해요. 그래. 눈썹에 눈이 쌓여 있었던 사람이 저예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지연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이에요. 봉투를 밀었습니다. 여기서 열어봐도 됩니까? 공증된 거예요. 원본은 법무법인에 있어요. 이건 사본이에요. 선생님 확인하시라고요. 태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읽었습니다. 한 줄 더 읽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네. 100억 원이요? 네. 태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례 여사님이에요. 그 이름을 태수는 알았습니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박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그 아저씨가 없었으면 우리 수아랑 지연이가 그날 밤 죽었을 수도 있다고. 설령 살았다 해도 내가 며느리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고. 그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연이가 살았고 지연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다시 지연이를 찾아갔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됐다고. 지연 씨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 하나가 우리 가족을 만든 문이라고 하셨어요. 태수가 말을 못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아저씨. 그날 밤 무서웠는데 경비실 불빛이 노랬어요. 그 불빛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김태수 씨입니까?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무효소송 제기 예고입니다. 태수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님 두 아들이에요.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0억을 유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어떤 조작을 당하신 거예요? 다른 남자가 태수를 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한 겁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지연 씨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멈췄습니다. 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고 두 남자를 봤습니다. 어머니를 뵌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는 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저도 모릅니다. 태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세요. 뭐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남자들이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태수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싸울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형님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요. 어머니가 멀쩡하실 때 공증을 해두신 게 다행이에요. 그분들도 어머니 아드님이잖아요. 지연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분들은 어머니 마지막에 많이 안 계셨어요. 사업 때문에 외국에. 그래도 선생님, 지연 씨가 태수를 받습니다. 이건 선생님 돈이에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태수가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100억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100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만져본 적이 없어요.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태수도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27년 전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왜 열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추웠으니까,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08호 할아버지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나갔다 왔어요. 표정이 이상한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태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런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물론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있다가 그냥 받아야 할까?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받아요. 왜 안 받아?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태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형님들이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쪽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태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 지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료 급식소 방향으로. 화요일이었습니다. 갈비탕 날이었습니다. 소송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 두 아들의 변호인단은 6명이었습니다. 주장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박술래 여사가 유언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 둘째, 김태수라는 인물이 유언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 셋째, 만난 적도 없는 외부인에게 100억을 유증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태수 쪽 변호사는 한 명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연결해준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이름이 최준혁이었습니다. 40을 갓 넘긴 변호사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왜요? 이 유언장 완벽해요. 어떻게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술래 여사님이 유언을 작성하신 게 4년 전이에요.
건강하실 때예요. 공증인 2명 입회하에 작성하셨어요. 담당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당시 인지 기능 완전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최 변호사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작성한 편지도 있어요. 태수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작고 단정했습니다. 노인의 글씨였습니다. 김태수 씨에게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며느리가 수소문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압니다. 1998년 1월 어느 날 새벽, 당신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하나가 내 며느리를 살렸고 내 손녀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 뒤로 한 번도 그 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날 밤 그 아파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쓰러져서 실려가던 날 밤 누군가 내 며느리와 손녀를 살려줬다는 것을, 그게 당신이라는 것을 나는 늘 감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진심 어린 선행은 반드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부디 이 돈이 당신의 남은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박순례. 2021년 3월 14일. 태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최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드셔본 적 없죠? 이런 편지. 네. 저도 변호사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유언장은. 최 변호사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깁니다. 선생님, 재판은 3번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박 회장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김태수 씨와 고인의 접촉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접촉 내역이 없는 게 오히려 이 유언장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접촉 없이도 30년 가까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고인의 정신 감정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언 당시 정신 감정 기록은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제출했습니다. 있습니다. 공증 당시 첨부된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세 번째 재판.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 복도. 태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와 수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지연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아가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쁘지 않으세요? 기쁜데.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태수가 천장을 봤습니다. 법원 천장은 높았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그날 밤 아저씨가 문 안 열어줬으면요.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태수가 수아를 봤습니다. 34이 된 수아.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저씨.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 결과가 뉴스에 났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경비원이 27년 전 눈보라 속 모녀 도왔다. 100억 유증받아. 태수는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자기 얘기인데 남 얘기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버지인 줄 바로 알았어요.
정말 잘 됐다. 연락이 뜸해서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줘요. 태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서 미안해요. 번호를 바꿔버린 걸 말하는 건지, 2천만 원을 말하는 건지. 태수는 답장창을 열었습니다. 뭔가 쓰려고 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결국 나는 괜찮다. 그것만 보냈습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준혁이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보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태수가 멈췄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따라왔습니다. 할 말 있어요. 나는 없다. 아버지, 준혁아. 태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뭐야? 준혁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됐다. 태수가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괜찮다. 저 진짜 미안해요. 알아. 아버지. 태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돈 다 날렸어요. 알아.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처음부터 기획된 거였어요. 아버지 돈을 사기꾼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태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준혁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는 괜찮다고 했다. 태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혁은 입구 앞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었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일어나. 밥 먹자. 국밥집이었습니다. 태수가 2인분을 시켰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먹고 얘기해. 먹었습니다. 오래 먹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다 먹었냐? 네. 그 돈 갚을 생각 있냐? 네. 언제? 모르겠어요. 솔직하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번호를 바꾼 거, 그건 용서가 안 된다. 준혁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야. 돈을 날린 게 나쁜 게 아니야. 돈은 날릴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번호를 피해서 번호 바꾼 건 내가 나를. 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포기한 거거든.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우는 얼굴이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아내 얼굴이랑 닮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지 마. 죄송합니다. 울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거니까. 좋다. 태수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라. 그날 밤 태수는 지연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 씨가 바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요? 저번 카페에서. 11시요? 좋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이제는 별이 잘 안 보여도 하늘이 그냥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하게 했습니다.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게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수아도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돈, 네.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연 씨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0억을 제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것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도 저는 태수가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지연 씨가 기다렸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43만 원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20년을 더 산다고 하면 2억 4천이면 넉넉해요. 지연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5억을 남겨두려고요. 나머지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쓰고 싶은 데가 있어요.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예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몇 군데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종이였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소요. 제가 밥 먹었던데요. 거기 후원을 꾸준히 하고 싶어요. 여성 쉼터요. 지연 씨가 그날 밤 간데 말고 서울에 몇 군데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단체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태수가 종이를 접었습니다. 경비원 처우 개선 단체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요? 제가 23년 했거든요. 경비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월급도 작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수아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저씨, 응. 그 문 열어준 게 아저씨 일이었잖아요. 응. 이제도 그러시려고요? 태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사세요. 집이요? 고시원에 계시면 안 되죠.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괜찮아요. 선생님, 창문 있는 방이에요. 선생님, 수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 씨도 결국 웃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라도요. 작은 거요? 아파트 작은 거. 방 하나짜리도 좋으니까. 태수가 생각했습니다. 그거면 살 수 있겠네. 사세요.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그날 오후,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부 단체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재단 설립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단 만드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재단이요? 작은 거라도요. 태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면 돼요? 선생님이 정하시면 되죠. 태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 오던 밤이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최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그 밤이 없었으면 이것도 없는 거니까.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괜찮아요. 먹어야죠. 선생님, 저는 급식소 가면. 선생님,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태수가 졌습니다. 식당은 한식집이었습니다. 반찬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아가 이것저것 덜어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뭐야? 홍어 무침이요. 나 홍어 못 먹어. 왜요? 매워서. 그러면 이거. 도라지나무를 덜어줬습니다. 태수가 먹었습니다. 맛있다. 수아가 씩 웃었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어머니가 생전에 한 말씀 있어요. 뭔데요? 선생님 찾으면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편지에 없었던 거요? 편지엔 못 담으신 거예요. 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요? 그게 다예요. 그냥 고맙다고요? 네. 태수가 잠깐 있었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고마워요. 선생님이 왜요? 그날 밤 문을 열 이유를 줘서요. 지연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아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밥 먹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좋았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이전 절차 시작하면 돼요. 변호사님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집 보러 가실 거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네. 꼭 사세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수아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저씨. 응. 27년이 늦었지만 그날 밤 문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태수가 수아를 봤습니다. 34. 7살이 34이 됐습니다. 잘 컸네. 수아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수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다음 주에 시간 있냐? 잠깐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있어요. 아버지, 밥 먹자.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08호 할아버지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밥 먹고 왔어요.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태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좋은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야지. 내일도 그러면 좋겠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방에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뒀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내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태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태수는 이사를 했습니다. 은평구 32평짜리 아파트, 방 2개, 거실 하나, 창문이 컸습니다. 이사날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상자 2개, 아내 사진, 다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넓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 무료 급식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후원하고 싶어서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1억이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1억이요? 네. 일시불로요? 매년 드릴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요. 또 잠깐 조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태수가 생각했습니다.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러줘요.
여성 쉼터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경비원 처우 개선 단체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름은 정했습니다. 눈 오던 밤 재단. 저녁, 준혁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태수의 새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렸습니다. 넓다. 그러냐? 아버지. 응. 저. 말해. 취직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작은 물류회사예요. 일단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월급 230이에요. 그래. 적지만. 적지 않아. 준혁이 멈췄습니다. 적지 않다.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밥 먹고 가라. 뭐해요? 라면. 아버지가 요리를 해요? 라면도 요리냐? 준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 웃음소리였습니다. 태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준혁이 굳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 대신. 다시는 아버지 번호 바꾸지 마라. 준혁이 말이 없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응. 죄송합니다. 안다. 그래도. 알아. 태수가 라면 봉지를 뜯었습니다. 앉아. 준혁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이 끓었습니다. 둘이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먹는 밥은 맛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혁이 갔습니다. 태수는 새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창문에 각자의 불빛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새집 창가에 세웠습니다. 여기가 새집이야. 넓지? 어색해.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태수가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어떻게든 사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27년 전, 영하 17도, 새벽 2시, 그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눈이었습니다. 태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문 열어줬을 뿐인데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끝.